민트 오디오북. 그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미친 욕정일까요? 애틋하고 가슴 시린 사랑일까요? 그대가 나를 안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나를 한번 안아볼래요? 폭우. 임경숙. 어젯밤 뉴스 말미에서 일기예보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뉴스 초반부터 자극성이 있는 기사거리가 쏟아졌다. 참혹한 교통사고와 아수라장이 된 화재 현장, 데이트 폭력 사건과 묻지마 폭력 범죄, 부동산 관련 부실한 은행 부채와 디플레이션에 봉착한 세계 경제 등 고강도 목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런 뉴스에서 받은 강한 인상 때문인지 일기예보는 희미한 자국만 남긴 채 꼬리를 감춘 것 같았다. 매일매일 한결같이 들려주는 일기예보는 마지막에 넣는 조미료처럼 감칠맛이 나는 양념에 불과했을까. 분명 뉴스를 끝까지 다 보았는데 내일 기상 상태가 어떻다는 정보는 입력된 게 없다. 외출할 일이 생긴다면 우산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여름철이기도 하고 당분간 멀리 나갈 일은 없기에 그냥 무시하기로 한다. 날씨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다. 자정을 전후해서 텔레비전을 껐다. 그녀가 한없이 보고 싶었다. 무의식에 기대어 꿈속에서라도 만날까. 잠을 청하기 위해 소파에 기댄 채 명암이 사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휴면기에 접어든 누에고치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그래도 정신은 말똥말똥했다. 나는 일어나 베란다에 나갔다. 남쪽 하늘에 덩그러니 걸려있는 은빛 달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런거림을 가라앉힐 수 없다. 집안에서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서재의 푹신한 의자에 파묻혀 하루를 매듭지었다. 잠을 자면서도 꿈과 현실 사이를 끝없이 표류하였다. 꿈에서 본 그녀에게 다가서는 기쁨과 그녀를 그만 놓쳐버리는 슬픔이 반복되었다. 환희와 한숨이 시시각각 엇갈렸다. 그녀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관자놀이 욱신거린다. 편두통 왔다. 나는 약상자에서 타이레놀을 찾았다. 미처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은 보리차는 미지근했다. 그 물과 함께 알약을 단숨에 삼켰다. 나는 우두커니 식탁 옆에 서 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멍멍하다고 해야 하나, 먹먹하다고 해야 하나. 사실은 막막했다. 날이면 날마다 그녀가 생각났다. 그녀 생각에 식욕을 잃고 잠을 잘 수도 없다. 시도 때도 없이 이마가 뜨겁고 가슴이 뜨겁다. 나는 아무래도 열병에 걸린 것 같다. 아내는 10시가 조금 넘어서 돌아왔다.
병원에서 야근이 힘들었는지 뚱한 얼굴이다. 머리를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꽂았던 실핀이 머리카락 몇 올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다. 내가 빤히 쳐다봐도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녀 얼굴엔 감정의 문양이 지워져 있다. 그녀는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했다. 거실을 지나 곧장 욕실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으니 세게 튼 샤워기 물줄기가 타일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나 변기에 물을 내리는 소리에 기대어 우는 버릇이 있다. 나는 화장실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가 우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 화장실 문에 귀를 갖다 대었다. 물소리만 들렸다. 요즘 나는 아내에게 주눅이 들어있다. 그녀는 해가 갈수록 사나워지고 무섭게 변해간다. 때를 가리지 않고 벌컥벌컥 화를 낼 때면 이대로 함께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나는 그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린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날에는 내가 사내 자식이 맞나 하는 정체성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자신에게 등 돌린 세상을 향해 화가 나 있다. 그렇게도 가지려고 바둥대던 것들이 손안에 하나도 남지 않을 때 남는 것은 격렬한 분노였다. 그 분노의 대상 중에 나를 포함한 것은 자명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같은 얼굴이다.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는 포커페이스다. 내 앞에서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지 않기로 단단히 작심한 눈치다. 감정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사이엔 침묵이 대화였고 대화가 곧 침묵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경멸은 침묵이라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 경멸하고 있는 셈이다.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집안의 사소한 문제나 아이 때문에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많았던가. 언제부터 뜸해지더니 이제는 대화 자체가 단절되었다. 이제 대화는 없고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따름이었다. 마음을 소통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거나 감정의 농도를 조절하기엔 이미 지쳤는지 모르겠다. 겉으론 평온을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발된 포탄을 끌어안고 있다. 언제 안전핀이 뽑힐지, 얼마나 맹렬한 기세로 터질지 모를 일이다. 서로에 대한 조율은 느슨함과 조임에 따라 강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서로 팽팽해진 심지를 감추고 있었다. 상대를 염탐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언제든 폭발음이 들려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둘 중 하나가 혹은 둘 다 참아낼 여력이 한계치에 이르면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다만 상대방에게 최후의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차마 이 말을 내뱉지 못하고 입안에서 우물거린다. 더 이상 당신을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믹싱볼에 얼음물과 선식가루를 풀었다. 아내의 머그잔에 따르고 조금 남은 것은 그릇째 들고 마셨다. 아내는 샤워를 마친 후 풀기가 없는 나이트 가운을 걸치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동향에서 수평으로 직진해 들어오는 안방의 햇살을 피해 두꺼운 커튼을 내리고 빛을 몰아낸 다음 침대에 누울 것이다. 어둠 속에서 한낮의 잠을 청할 것이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거실에서 잠시 주춤거리다 안방의 화장대 앞에서 멈추는 듯 했다. 곧이어 실내화를 벗는 기척과 함께 침대 위 혼잎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녀가 내는 소리가 잦아든 다음 서재에서 나왔다. 발소리를 죽였다. 그녀의 머리맡에 머그잔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희미한 빛 가운데 그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척 시선을 거두고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걸어나와 집을 나섰다. 동네에서 가까운 산은 녹음이 짙었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 하늘이 우중충해졌다. 집을 나설 때만 하더라도 옅은 구름 갈피마다 햇살이 레이저빔처럼 쏟아졌다. 그래서 곧 구름이 걷힐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산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일기예보를 기억할 수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구름이 낮게 내려오며 숲속에는 바람이 인다. 아무래도 한바탕 비가 쏟아질 것 같다. 비를 대비해 아무런 준비가 없다. 산행을 계속해야 하는지 얼른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런 날 산행은 무모한 짓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발길은 내친 걸음으로 자꾸만 산 위를 향했다. 아내가 잠든 집에서 숨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한낮의 고요함보다 차라리 산에 있는 게 나았다.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밤낮이 뒤바뀐 침실에서 여름잠을 잘 것이다. 그 안에선 모든 소리를 죽이기도 힘들 뿐더러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해가는 지름길을 잘 알고 있다. 그녀가 잠자는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기도 하고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얘기다. 요즘 내 상태는 뜨거운 물에 쉽사리 풀어지는 인스턴트 커피와도 같다. 커피 알갱이처럼 주변 환경에 쉽사리 물드는 정신으로 무엇을 각단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발은 그런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머리가 지치고 가슴이 턱턱 막혔다. 머리와 가슴이 온전치 못한 까닭에 발이 명령하고 발이 먼저 움직였다. 처음에는 집 근처를 맴돌았다. 이제는 제법 거리가 늘어나 산행으로 발전했다. 내 행동 반경 안에는 소규모 연립주택단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지어지고 있었다. 새로 들어설 고층 건물의 기초시설물들이 크레인의 진두지휘 아래 하루가 다르게 키높이를 올리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은 개발 초기여서 주변의 높고 낮은 산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나와 같은 반백수가 시간을 죽이기엔 더없이 좋은 동네였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숲은 그늘이 넉넉하여 몸을 가리기에도 더없이 좋았다. 어깨를 짓누르는 대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허공을 가르는 바람소리에 나뭇잎들은 공중으로 스스슥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다. 풀잎들은 납작 엎드렸다. 어느새 구름의 밀도가 농밀해진다. 방향을 알 수 없는 거센 바람이 숲 전체를 흔들어댔다. 저편 어디선가 섬광이 일더니 우렁우렁한 우레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고막이 터질 듯한 천둥소리가 났다. 깜깜해진 하늘을 가로질러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뻗친 번갯불이 폭죽 터지듯 터진다. 순식간에 머리 위로 몰려든 구름이 새까맣다. 어두운 숲과 낮아진 하늘 사이로 나무에서 이탈한 잎새들이 허공으로 빨려들었다. 내게서 등 돌린 아내와 그녀를 향해 발두둠하고 있는 나. 그 사이사이로 흐느낌 같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서로에게 독이 되어버린 사랑이 후둑 후두둑 후둑 후두둑 내리치고 있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가 나를 후려친다. 내리꽂는 장대비가 회초리 같다. 머리와 얼굴, 어깨와 발등까지 차별을 두지 않는다. 천지사방이 물바다다. 산등성이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이미 색강이 되어 물줄기가 제법 굵었다. 길을 따라 오르는 발목이 힘겹다. 종아리를 휘감는 세찬 물줄기가 온몸으로 전해진다. 물속의 모래알과 모난 자갈이 살갗에 그대로 스친다. 장대비는 그야말로 강물을 통째로 실어다 산에 퍼부어대는 것 같다. 비는 잦아들 기미가 없다. 천둥 소리는 여전히 우르릉거리며 굉음을 낸다. 나는 처절하게 무방비였다. 나는 비를 피할 길을 찾아본다. 순식간에 젖은 몸에서 물비린내가 났다. 산을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리 멀지 않은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선택을 해야 했다. 나는 조금 전까지 올라왔던 길에서 비켜났다. 내가 딛고 왔던 그 길은 완전히 흙탕물이 흐르는 물길로 변했다. 사람들이 오갔던 길이란 것도 이렇게 말끔히 지워질 수도 있었다. 누군가 의지했던 길이란 것도 혼돈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까. 길은 길과 이어지고 맞닿아 반드시 목적지에 안착하리란 믿음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무턱대고 가고 있던 길에 길들어진 습관이 삶의 지표가 되어 제대로 이끌었던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아버지가 정한 길이다. 나의 의지나 선택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정체되거나 망설임 없을 것으로 잘 설계된 고속도로는 아버지의 설계였다. 15살에 전쟁고아였던 그는 종로통 한복판 자푸아상의 심부름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는 목숨을 걸었다. 그것은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무슨 일이든 맡겨졌다면 주인이 흡족할 만한 성과를 반드시 냈다. 자푸아상 심부름꾼에서 시작했지만 상점 주인이 되기까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 우리 형제가 어렸을 때 항상 밤늦게 귀가한 그는 우리를 모두 깨워 앉혀놓곤 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고달픔과 치열함이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는지 들려주곤 했다. 어떻게 처신하면 남보다 빨리 불을 움켜쥘 수 있는지, 출세하려면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를. 나는 머리통이 굵어지면서 그런 얘기에 진력이 났다. 푸념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 생각은 달라졌다. 세상에는 그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진장 많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는 테두리 밖의 것에는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세대 간 커다란 간극이 있음에도 자신이 가진 생각만을 고집했다. 내가 다 큰 다음에도 그만두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바닥부터 딛고 올라온 자의 자만심이 배어 있었다. 말끝마다 아버지처럼 살라고 꼬리표를 달았다. 흘러간 강물은 거스를 수 없다. 자식에게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런 삶의 고단함을 보상받으려는 심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두 형은 의사와 법관이 되어 그의 가슴에 반짝거리는 훈장이 되었다. 막내였던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의 심부름으로 내 키보다 훨씬 높은 자전거를 이끌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녀야 했다. 사람은 밥값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의 지론에 따라야 했다. 제 밥값도 못하고 사는 사람은 버러지나 다름없다는 게 그가 내세운 가훈이었다. 형들이 밥값을 하기 위해 짬짬이 아버지의 짐자전거를 끌었듯 나도 예외일 수 없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골목 안의 술집과 음식점이 주요 단골이었다. 수시로 들어오는 주문이 있으면 가족 중 누구랄 것도 없이 배달을 다녀야 했다. 그녀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은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어느 날 골목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첫눈에 그만 인화되듯 눈에 박혔다. 이후로 배달 일은 죽기보다 싫었다. 길을 가다 보면 문득문득 뒤를 돌아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어디선가 그녀가 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아야겠다는 아버지의 돈에 대한 집착이 상처받기 쉬운 19살의 위태로움을 자극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던 여름 낮이었다. 나는 음료수와 술이 든 상자를 자전거에 실었다. 비좁은 골목을 따라 아슬아슬한 기분으로 막 빠져나가려는 때였다. 하필이면 그 순간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8월의 뜨거운 햇살은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쪼였다. 몸에 달라붙은 옷에서 땀에 절은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다. 정말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다. 하지만 후줄근한 모습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는 창피했다. 어떤 마법이라도 통한다면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다. 나는 당황했고 자전거는 균형을 잃었다. 자전거는 흔들거리더니 그대로 담벼락에 처박혔다. 상자들은 바닥으로 무너지면서 빈병의 파편구와 휘발하는 냄새가 쏴쏴 소리를 내며 공기방울을 터뜨렸다. 탄산음료의 거품들이 보글거리며 끓고 있었다. 팔뚝과 발등에 유리조각이 박혔다. 비가 흘렀다. 그러나 찢어진 상처보다 이제는 그녀를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상실감이 엄습해왔다. 나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그녀를 외면한 채 덜썩 주저앉았다. 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가까이 왔다. 그녀는 서둘러 책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피가 흐르는 상처를 덮어주었다. 핏물이 번져가는 부위마다 손수건으로 꾹꾹 눌러주었다. 피가 묻은 손수건을 사이에 두고 전해지는 손길에서 겁먹은 사람의 떨림이 전해졌다. 나는 그녀가 어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다. 비참하게 보이는 게 정말 싫었다. 그녀에게 향한 마음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이런 꼴이라니.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응급차를 부를게요. 그녀가 일어서서 공중전화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나 괜찮으니까 가라고. 어서 가라고. 그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시 한번 가라고 큰 소리를 내질렀을 때에야 그녀는 쭈뼛거리며 물러났다. 그러면서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끈질기게 바라보는 눈길이 원망스러웠다. 상실감이란 마음속의 환상을 모두 무너뜨리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녀로부터 나를 떼어내면 낼수록 파괴적인 충동이 꿈틀거렸다. 이유 없는 반항심이 치솟았다. 군두박질치는 우울증과 분별 없는 분노가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오르내렸다. 그런 걷잡을 수 없는 변덕을 어찌할 수 없어 저지르는 일은 아버지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내겐 분명한 이유가 있는 포악을 떨 때마다 아버지와 형들은 가차없는 매질과 협박성 회유가 뒤따랐다. 네가 배가 불러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세상에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제발 좀 밥값하고 살아라 이놈아. 그놈의 밥값 타령은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나는 대학 입시도 치르지 않았다. 되는 대로 그냥 막 살고 싶었다. 집에서는 늘 큰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중재에 나섰다. 내가 가족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 떨어져 살아보는 것이었다. 나는 절집으로 들어갔다.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만 전념해보라는 어머니의 당부가 절절했다. 그녀의 애정어린 호소가 비수처럼 박혔다. 그러나 막상 절집에 들어와 주워 듣는 것은 세상 만물에 대한 무상함이었다. 세상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혈육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나도 버리는 일이었다. 나는 매일 버림의 개송을 숨을 쉬듯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3000배를 올리기 시작했다. 애착을 들고 있으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스스로가 만든 허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방하차 내려놓아야 한다. 그녀를 내려놓으려고 부처 아래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혔다. 육신이 고단하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주지스님의 설법에 따라 눈만 뜨면 무조건 바닥에 엎드렸다. 어느 날은 온종일 끼니도 거르고 발정난 산짐승처럼 온 산을 헤매기도 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바뀌고 장단지가 돌처럼 단단해졌다. 일부러 육신의 한계를 밀어붙임에도 불구하고 내겐 온 우주를 다 짊어진 양 그녀가 무겁기만 했다. 일찍 소동하는 절집에서 밤이면 밤마다 그녀의 무게에 짓눌렸다. 낮 동안엔 이미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밤에 찾아오는 그녀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내려놓을 대상이 아니었다. 스님은 일체에 존재하는 모든 모양이 있는 대상은 다 허망한 것이라고 했다. 사랑도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했다. 내게는 그런 말씀이 전혀 스며들지 않았다. 나는 꿈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짐승 같은 수음에 빠져 꺽꺽 신음을 토해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속옷이 축축했다. 내 육신은 점점 죽은 지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윤기를 잃어갔다. 두 눈만 이상한 광채로 번들거렸다. 아무리 허물을 벗어도 가벼워지기는커녕 내 안에는 공허한 자리만 늘어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재학 중일 때는 학교에 얼굴 한번 비친 적이 없었다.
입학식과 졸업식은 물론 담임과의 진로 상담조차 나눈 적이 없었다. 사자의 새끼들처럼 골짜기에 떨어져 기어오르는 놈만 받아들이려는 적자 생존의 본보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당신이 원했던 자리에 자식이 놓여있을 때는 처신이 달라졌다. 그는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이른 새벽 목욕탕의 첫 손님으로 들어가 시장통을 휘젓고 다니던 묵은 때를 말끔히 지원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의복으로 치장을 한 다음 자식의 상급자를 찾아갔다. 제가 박승호 애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는 상급자의 나이는 불문했다. 허리를 한껏 구부리고 깍듯한 인사를 했다. 명절에는 때마다 값비싼 선물을 보내줌으로써 확실한 눈도장을 받아냈다. 특히 경조사 부조는 남들보다 곱절이나 많게 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형들은 시간에 비례해 예정된 자리로 순탄하게 들어갔다. 그는 인생을 순항하는 법을 알았다. 치열한 시장 가운데 나앉아 있을지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자식 덕에 기죽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며 어깨를 축혀 세웠다. 나는 재수도 모자라 삼수를 하고서야 그가 바라는 대학에 간신히 발을 들여놓았다. 그때도 그랬다.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시간 강사라는 보따리 장사꾼으로 지방과 서울을 오갔다. 버는 것에 비해 쓰는 것이 더 많은 적자인 현실을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내 삶은 경제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시간적인 면에서도 소모적인 자리였다. 2시간짜리 강의를 하기 위해 왕복 대여섯 시간을 쏟아붓거나 시간이 촉박한 강의를 하기 위해 택시를 대절해야 하는 요일에는 회의감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강사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10년만 그럭저럭 버틴다면 그 안에 전임 강사의 안정된 기반을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도 없지 않았다. 세월은 그냥 흘렀다. 희망이란 것도 움켜쥔 손안의 모래알처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몇 알 남지 않은 모래의 흔적만 붙은 손바닥을 펴볼 때마다 현재의 내 불안정한 거소지를 재확인할 뿐이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두꺼운 벽과 벽 사이에 끼인 듯 자주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마다 초라한 자화상이 희부연 안개처럼 눈앞에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새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내겐 지나간 봄이나 다가온 봄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파릇파릇한 신입생들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생동감으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따름이었다. 인문관의 3층 구석진 강사 휴게실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보따리를 점검하고 있었다.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누군가 들어서는 기척이 났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회색빛 방 안으로 너무도 생경한 봄빛이 밀물지듯 들어오고 있었다. 캠퍼스 잔디도 누런빛을 벗지 못한 창밖의 풍경과 대비되는 연분홍 빛이었다. 그녀는 동면에서 갓 깨어난 봄의 전령사처럼 눈부신 자태로 입구 쪽에 가만히 서 있었다. 환한 얼굴은 한참이나 나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했다. 혹시 저를 아세요? 저는 그쪽 얼굴이 눈에 익은데요. 나도 그녀처럼 고개를 갸웃거렸다.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 오랫동안 수많은 길을 헤매고 다녔으니 어느 역, 어느 정류장에서 배경처럼 흘려보낸 사람일까. 그도 아니면 도심 속 어느 길거리에서
무연한 얼굴로 스친 사람일까? 글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잘 지내봅시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을 때 그녀는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의 촉감이 의외였다. 단단하고 거칠었다. 그녀는 잠깐이지만 움츠러든 내 반응에 설명이라도 하듯 빠르게 말을 이어나갔다. 평생교육원에서 한지공예를 가르치는 강사예요. 공예품 만드는 재료들 속에 독한 성분이 들어있어 손이 아주 엉망이에요. 좀 그렇죠? 그녀는 부끄러운 듯 두 손을 감싸주었다. 나는 강의 시간이 다 되어 그녀를 뒤에 두고 문을 나섰다. 어차피 휴게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 철이 지나면 철새처럼 모였다가 어딘가로 흩어져야 했다. 서로에게 익명으로 떠도는 철새들의 방에서 봄의 여인으로 혹은 손의 촉감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것마저도 세파에 떠밀리다 보면 희미해져 까맣게 잊게 될 것이다. 나는 나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리저리 뛴다 한들 도시의 변두리는 면할 수가 없었다. 둘째 아이까지 생기고 보니 장모님에게 둘째까지 맡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빨리 자리를 잡으라고 첫째는 가벼운 마음으로 맡았지만 코앞에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에게 두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아내의 두 번째 임신은 사전에 없던 계획이었다. 그녀는 낳고 싶어 했고 나는 반대했다. 마흔이 다 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해 불안한 드난살이하는 처지에 새 생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나의 배우자이기보다 아버지의 믿음직한 며느리로 먼저 낙점을 받은 사람이다. 그녀는 평소에 그녀답게 가족의 소중함을 조목조목 배열하며 나를 선회하려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세는 당당했다. 그녀 앞에서 나는 반대할 힘을 잃었다. 그녀가 일사천리로 펼쳐놓은 반박에 털끝만큼도 동조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있는 아이조차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아이가 자랄수록 뼈저리게 다가왔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 달에 두세 번의 만남이었다. 아이의 갈증과 그리움을 채워줄 수 없다는 자괴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아빠, 집에 갈 때 나도 데려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할머니하고 사는 거 싫어. 제발 같이 가면 안 돼? 헤어질 때마다 바지자락을 움켜쥔 채 칭얼대는 아이에게 이 다음에를 남발했다. 이른 봄부터 시작된 그녀와의 신경전은 아랫배가 불러옴에 따라 내게 패색이 짙은 깃발을 들게 했다. 그 깃발은 어느 순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비비 꼬여 개 목줄처럼 내 목을 조여올 것 같았다. 외마디도 지르지 못하도록 질긴 힘으로 제압하려 들 것이다. 가장이란 명패를 달아주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목줄의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며 내 앞날을 끌고 다닐 것 같았다. 아버지는 평생 자욱한 매연과 먼지투성이 길에서 종종거리며 살았다. 말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 발작적인 기침과 고열에 시달렸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나에 대한 기대의 끈은 놓지 않았다. 어머니와 형들은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예상 외로 길어진 병수발에 지쳐가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다급하게 나를 찾았다. 서둘러 병실에 가보니 가족 모두가 모여 있었다. 그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잡더니 담당 간호사 손을 끌어다 복에 놓았다. 졸지에 세 사람의 손들이 이상한 형태로 엉켰다.
나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간호사는 덤덤해 보였다. 겪어보니 이 아이만큼 참한 사람 없다. 둘이 결혼해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이니 토달지 말고 너까지 짝지어 놓아야 편히 눈 감겠다. 그리고 반드시 강단에 서거라.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나는 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준 그녀의 정성을 저버릴 수 없었다. 기꺼이 아내로 맞았다.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만족한 웃음을 아버지에게 바치기 위해 나는 그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축제의 주간이 돌아왔다. 일주일 내내 캠퍼스는 요요가 튀어오르듯 요동쳤다. 봄이 솟아오르고 젊은이들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이들의 현재가 내 과거에도 있었던가. 아득한 느낌이다. 나의 봄날은 있었던가.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입학하자마자 곧바로 군대에 갔고 복학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교수가 되기 위해 집과 학교로 갔다. 피 끓는 젊음과 치기 어린 방황의 첫 매듭을 풀어보기도 전이었다. 나는 이미 선택된 길로 내몰려 내 미래는 꽃봉오리 한번 내밀지 못하고 조로했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조급증으로 내몰린 나는 누군가 항상 뒤쫓아오고 있다는 강박에 시달려야 했다. 시간 강사에서 전임으로 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미 교수 임용의 자격 조건은 갖추고 있음에도 자리는 희박했다. 교직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애경사마다 눈도장 확실히 찍고 학교 발전기금을 두둑하게 들여놓으면 안착할 수 있을까?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희망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자리는 형편없이 적었다. 그런 현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좌절의 강도는 깊고 아프게 찾아왔다.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왔기에 되돌아 나갈 수 없을지 모른다. 출발점에서 너무 멀리 와 있기에 걸어온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지 모른다. 나날이 낡아가는 책보따리를 껴안고 어제는 서울, 오늘은 경기도, 내일은 강원도로 경계가 허물어진 지방을 줄기차게 넘나드는 서러움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40을 넘고 50이 넘어서도 그게 가능할까? 검은 머리칼 위로 서리가 듬성듬성 내리고 있었다. 세월과 더불어 폐차 직전 자동차처럼 부릉거리다 어느 날 문득 멈춰 섰을 때 내 길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일까? 해마다 다음 해를 기약하며 희망 없는 미래를 붙들고 비탈진 내리막에 불안하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서늘했다. 하군기 여름방학이나 동군기 겨울방학이 돌아오면 다만 몇 푼이라도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보습학원으로 들어갔다. 원장과 시간수당을 놓고 입씨름을 벌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웠다. 인기 강사가 아닌 다음에야 알바 수준 저임금의 수모도 아내의 신세 타령과 견준다면 참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청사진만 바라보고 결혼을 결심했다. 입심 좋은 아버지가 펼쳐놓은 교수 부인이라는 미래를 그려보며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안정을 욕심냈을 것이다. 결혼 직후 아내는 간호사를 그만두었다. 장차 태어날 아이와 나의 뒷바라지를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실생활에서 그녀가 그렇게 살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나고 경제적인 궁핍이 피부에 와 닿음에 따라 자신의 판단이 어긋났음을 알았을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바람만큼 빨리 자리도 잡지 못했고
생활의 안정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갈수록 직업은 위태위태했다. 해외파들이 국내로 들어올수록 나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지방대에서도 해외파가 아니면 시큰둥하게 쳐다보기 일쑤였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제학을 전공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녀가 은행 계좌에 마이너스 한도가 꽉 찬 통장을 내던지며 어떤 결심을 하던 날이었다. 나는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온통 통계 자료들로 어질러져 있었다. 그 사이를 비집고 그녀가 커피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은 대책 없이 무능한 사람이라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답이 안 나와요. 이제부터는 나라도 움직여야 이 지긋지긋한 궁상에서 벗어날 거 아닌가요? 그녀의 도전적인 말에 나는 거세된 순말처럼 무기력했다. 선전포고를 한 다음이었다. 처음에는 꿍쳐놓은 퇴직금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그녀 주변에는 일찍부터 주식 거래를 시작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들에게 주어들은 풍문을 미천 삼아 재미를 본 모양이었다. 아침이면 경제 뉴스와 인터넷에 정신이 팔려 내가 나가고 있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눈에 광기가 돌고 입만 열면 온통 주식 이야기뿐이었다. 그녀의 안색은 점점 그날의 주식 변동 시황판처럼 변해갔다. 주식 거래에서 이득을 보게 되는 날이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손해를 보는 날에는 시퍼렇게 얼어붙어 말조차 건네기가 겁났다. 일간지 주식난에 머리를 박고 내가 퇴근하는 것도 잊고 살았다. 심지어 밤낮 없이 주식 관련 서적을 끼고 살아 그녀의 얼굴을 언제 마주 보았는지 가물가물했다. 집안에 들어서면 그날의 날씨를 알아보기 위해 하늘을 쳐다보듯 그녀의 동태를 살피는 게 버릇이 되었다. 주식이 일상을 쥐락펴락했다. 그녀는 매입한 주식이 상승 곡선을 치면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요구했다. 그런 밤이면 쉽게 오르가슴에 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향 곡선으로 내리박는 추세로 돌아서면 그녀의 몸은 한 달이 넘도록 잠잠했다. 상승장에서 제법 큰 목돈을 만지자 점점 간이 부어올랐다.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곳은 모두 수석거렸다.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요. 집은 우리의 최후 보루요. 그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소. 주식은 위험 부담이 크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당신 벌이가 어디 생활비나 되냔 말이에요. 나는 야멸차게 쏘아붙이는 그녀 앞에 마지못해 집을 저당 잡힌 대출금을 꺼내놓았다. 공범이 될 수밖에 없었다. 능력이 안 되니 마누라의 치마폭 안으로 숨어들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나는 바로 위험 앞에서 머리만 모래 속에 파묻는 타조나 다름없었다. 각종 미디어에서 주가의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꼭지라는 말은 맞는 말이었다. 나는 점점 불안했다. 그녀에게 주식 규모를 줄이자고 여러 번 권했다. 그녀는 이미 쉽게 버는 돈맛을 알아버렸다. 내 말은 소귀의 경읽기에 지나지 않았다. 당신이 그토록 경제에 해박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당신이 가르치는 경제 원리로 살다간 굶어 죽기 딱 맞죠.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저 안에 들어가 양치기 소년이 돼봐요. 늑대가 나타났으니 어서 피하라고.
사람들이 당신 말을 믿을까요? 돌팔매를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리고 나한테 자꾸만 훈수 두려고 하지 말아요. 강의실에서나 선생님이지 주식에는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라는 걸 몰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주식 전문가나 투자 상담가의 전망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였지만 나를 향해서는 비아냥거리며 입찬말을 쏟아부었다. 주식이 실물 경제보다 한 발 앞서기 때문에 정점에 이른 주가는 반드시 꺾이게 마련이다. 엘리엇의 3파장 이론이나 그래프의 골든 크로스에 빠져 날뛰는 그녀가 갈수록 낯설었다. 나를 제외한 어떤 경제 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말은 광신도처럼 따랐다. 그녀에게 느끼는 위태로움은 나의 무능함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걸었던 기대가 물거품이란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돈 버는 일에 집착했는지도 모른다. 기대에 실망하기보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이 한편으론 다행이지 싶다가도 돌아서면 불안을 억누를 수 없었다. 주식시장에는 상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주가가 높이 오를수록 추락의 속도도 가속된다는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관리 종목이나 뉴스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테마주에도 몰빵을 했다. 또한 뜬구름 같은 소문에 상한가를 여러 번 찍는 부실기업 주식에도 겁없이 들락거렸다. 그러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물타기 작전으로 친정 식구들에게 급전을 빌리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계좌 잔고가 차츰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의 위험천만한 행태로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 사둔 내 명의로 된 개포동 아파트는 물론 어머니의 빌라마저 남의 손에 넘어갔다. 아버지 기일에 가족이 모였다. 시루 죽은 나와는 달리 그녀는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목소리가 컸다. 심지어는 자기 감정에 격해 울부짖었다. 누군 집안 말아먹으려고 그랬나요?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했어요. 집안을 이렇게 세워보려고 그런 걸 어쩌라고요. 아버님은 제 속을 아시죠? 살 섞고 사신 어머님도 가래 끓고 피투하는 아버님이 더럽다고 외면했을 때 출세한 아주버님들 아버님 병구 안에 유핑계 조핑계로 빠져나갈 때 그래도 끝까지 수발 들고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다고요. 애간장 태우면서 사는 저를 이렇게 괄시하다니. 아버님만 살아계셨어도 이렇게 막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가족들 치부를 들춰내며 자기가 거덜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사소하게 덮으려고 했다. 또한 형들이나 형수들을 어떤 교설로 꼬드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며칠 후 아내의 통장에는 비록 변두리이긴 하지만 좁지 않은 평수의 연립주택을 얻을 만한 돈이 입금되었다. 여기 계셨군요. 한 번 더 뵙고 싶었어요. 실은 제가 조그만 전시회를 열어요. 초대장을 드리려고 몇 번 왔는데 안 계시더군요. 나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한지공예를 가르친다던 그녀였다. 그러고 보니 그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첫인상과는 다르게 들떠 보였다. 표정에 따라 사람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그녀가 아닌 것 같았다.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더니 앞으로 내민다. 종이세상이란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있다. 이번 학기 수강생들과 함께 작업했던 작품들을 모았어요. 축제 기간에 전시하거든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초대장이 참 예쁘군요. 눈으로 직접 보면 작품이 더 예쁘니까 꼭 보러 오세요. 그녀는 갑자기 나타났듯 불쑥 사라졌다. 강사 휴게실 안이 전등을 켰다 끈 것처럼 어두워졌다.
그녀가 몰고 온 밝음 때문에 어둠이 도드라졌다. 나는 점심도 거른 채 그녀가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내 앞에 장막처럼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고 싶었다. 강의 시간 내내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다 가라앉고 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마치 미끼를 입질하다가 내빼버리고 다시 와서 입질하는 물고기처럼 꼬리쳤다.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기억이었다.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라면 분명 그 물고기는 미끼를 물러 다시 올 것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가라앉은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아, 그녀였다. 바로 그녀였다. 나도 버리고 그녀도 버리고 몸부림쳤던 내 젊음의 시퍼런 불꽃이 점화된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덥석덥석 영혼을 물어뜯던 시간으로 되살아난다. 그녀의 은색 자동차를 따라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로부터 그리 멀지 않았다. 아스팔트길에서 우회하는 농로를 따라 접어들면 몇 채의 농가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곳을 지나자 나지막한 언덕들이 나타났다. 그 사이로 질그릇 조각으로 지붕이 덮인 토담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 주변에는 야생화가 지천이었다. 뜰악 가운데로 난 보행로 옆에는 고개를 떨구고 피어있는 메발톱 꽃이 인상적이다. 쪽빛으로 물들인 생활 한복을 입은 주인이 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 현주가 오늘은 웬일이지? 남자분과 동행을 다 하고. 혼자 먹는 밥이 지겨워서 친구 데리고 왔어요. 인사 나누세요. 여기는 사촌 오빠. 이분은 저와 같은 학교에 계시는 분. 그럼 교수님인가요? 아직은. 하지만 곧 그리 될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녀가 옆구리를 찌르며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사촌 오빠가 주방 쪽으로 사라지자 그녀는 내 옆에 바짝 다가왔다. 오빠는 내가 언제 신랑감 데리고 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참에 그대를 데리고 와 확실하게 못 박아두려고요. 다시는 선보란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말이죠. 그녀로부터 그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설렜다. 실내에 잔잔히 퍼져나가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 아니더라도 그대라는 말이 갖는 울림이 점점 커지며 노을지듯 퍼져나간다. 아주 작은 풍선이 허공에 뜬 에드벌룬처럼 부풀어 오른다. 가슴 벅찬 희열이 온몸을 휘감는다. 이토록 눈부시고 가슴 저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던가. 식사하려면 좀 기다려야 하거든요. 저쪽에 보이는 작은 공간이 제 공방이죠. 사람들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작품들이 있어요. 가볼래요? 공방은 소품 전시실과 작업실로 나뉘어 있었다. 전시회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구 소품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얌전한 색채의 꽃들이 채워져 있었다. 야생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세심하게 만든 손길에 절로 탄성이 나왔다. 낮은 화분에 수줍게 앉아있는 꽃들이 그녀를 닮은 듯했다. 사람들과 휩쓸리지 않고 그녀만의 세상, 그녀만의 우주가 거기에 있었다. 사촌 오빠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이곳에 정착한 후 여러 번 다녀갔어요. 그때마다 오빠 건강도 나아지고 키우고 있는 야생화가 하도 예뻐서 하나씩 만들다 보니 이렇게 늘어났어요. 작품 하나하나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죠. 어떤 꽃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어떤 꽃은 해마다 색깔이 바래거나 모양이 틀어져 다시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금강초롱, 산또라지, 아기별꽃, 노루귀, 바위솔, 특히 여기 있는 얼러지는 꽃이 피기까지 7년이나 기다렸죠.
얼러지란 놈은 해마다 양분을 모아 겨우 이파리 하나씩만 내보내는데 중간에 하나라도 잘리면 꽃이 피지 않아요. 참 까탈스럽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꽃이 피었어요. 올봄 내내 그 꽃을 보고 작품 만드는 동안 행복했어요. 아마도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랬나 봐요. 그대를 만나려고. 나는 어서 어두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내 눈 속에 불꽃이 드러나지 않게 깊은 어둠이 내려와 차이를 두르듯 가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차마 불길이 번져가는 눈으로 그녀를 마주볼 수 없어 한지로 솜씨를 낸 연보랏빛 얼러지에 눈길을 주었다. 봄나물로 차려진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수많은 이야기가 흘러갔다. 그대였던가요? 그대였군요. 우린 언젠가 만나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시간이 한참 흘렀어도 그대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대가 나를 잊은 줄 알았어요. 그때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세월이 흘러도 지금도 잊히지 않던걸요. 훗날에도 그 눈빛 때문에 그대를 기억할 수 있겠지요. 종강을 하고 난 후 불어난 시간의 여백마다 그녀의 자리는 점점 커졌다. 그녀가 간절한 날이면 차를 몰아 그녀의 오빠가 열고 있는 들꽃처럼에 들어가 한방차 냄새가 온몸에 뵐 때까지 머물다 오곤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공방을 기웃거리면 부재중임을 나타내는 팻말이 가로막았다. 참 이상하네. 자네가 오면 현주가 출타 중이고 현주가 오면 자네가 나타나지 않고 혹시 둘이서 숨바꼭질하는지 궁금하네. 어제는 현주가 인사동 공방에 수업이 없다고 해서 하루 종일 여기에서 작업하다 들어갔는데 혹시 서로 싸우기라도 했나? 그렇다면 너무 길게 끌지는 말게. 길게 끌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나는 그녀를 만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다. 그녀를 만난다면 마음에서 일고 있는 경랑을 들키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태로 마주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웠다. 그녀는 나의 모양과 색깔, 질감과 양감,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감정의 소용돌이까지 읽어내기 위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볼 것이다. 나는 그런 눈빛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나는 그녀에게 일체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내게 틈틈이 단 한 줄의 메시지로 파고들었다. 그대 잘 지내나요? 나는 날마다 그녀가 그립다. 하지만 답신을 보낼 수가 없다. 문자를 보내든 통화를 하든 그녀와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도화선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간 참아온 감정이 세찬 바람에 번져가는 들불처럼 메마른 내 영혼을 화르르 불살라버릴 것이다. 시시때때로 엄습하는 본능의 광기에 몰려 파멸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나는 그녀와 불타는 이마를 맞대고 타오르는 혀로 온몸을 집어삼킬 듯 환희의 나락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이 뻔했다. 발작적인 신음과 몸서리 쳐지는 전율이 휘감듯 나를 삼켜버릴 것이다. 눈도 멀어지고 귀도 멀어질 것이다. 가까이서 바람에 스치듯 그녀의 보드라운 숨결에도 나는 내 무두를 던질지도 모른다. 그녀가 두렵다. 나는 내가 더욱 두렵다.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이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것이다. 그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품어온 알이 부화한다면
젖은 날개를 펴고 비상할까요? 아니면 날개를 펴보지도 못한 채 천길 아래로 추락할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미친 욕정일까요? 애틋하고 가슴 시린 사랑일까요? 그대가 나를 안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나를 한번 안아볼래요? 그녀와 차 한 잔을 마시고 인사동 밤거리를 배회하던 날, 으슥한 골목에서 그녀가 나를 보듬으며 물어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돌발적인 행동과 포옹은 지독히도 자극적이었다. 나는 하마터면 그녀를 잡아 끌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모텔로 들어갈 뻔했다. 나는 그녀가 제풀에 지쳐 슬그머니 팔에서 힘을 풀 때까지 잠자코 있었다. 아니, 고조된 욕망의 터널을 지나느라 어금니를 살에 물고 있었다. 격정이 지어낸 공중 누각처럼 쉽게 허물어지고 싶지 않았다. 독사의 혀처럼 낼름거리는 욕망의 끝에서 새하얗게 타버린 잿가루만 남게 된다면 나는 한순간도 그 허물을 견뎌내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다시는 그녀를 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잊고 있었던 절집에서 짐승 같았던 수음의 세계로 돌아갔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자기 위로는 격렬했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아주 훨씬 가벼웠다. 산은 폭우의 유원지였다. 마음껏 놀다 간 자리마다 폐허가 묻어난다. 떨어지고 핥히고 찢어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숲의 색깔은 짙었고 바위는 더 어두웠다. 가벼워진 구름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 사이로 말끔해진 하늘이 언뜻 내비쳤다. 나는 비그이를 그만두고 갈참나무 밖으로 나왔다. 허공으로 뻗어있던 이파리는 창백했고 이리저리 쓸렸던 풀잎들은 수척했다. 다시 해가 났다. 햇살 사이로 여우비가 내렸지만 비는 곧 그칠 것이다. 내가 올라왔던 길은 아직도 물길이 되어 도랑물처럼 흘렀다. 그 길을 버려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폭우의 흔적이 질척거리며 따라붙는다. 입술이 바르르 떨린다. 한기가 든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선식가루 2-3모금 넘긴 뱃속도 헛헛했다. 얼마나 비를 맞은 것일까.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다. 나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뜨거운 물로 샤워부터 하고 속을 채우고 싶다. 산길은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어려웠다. 추위를 이겨내려고 급히 서둘렀던 탓인지 걸음이 휘청거린다. 균형을 잡아보려 했으나 젖은 바닥은 미끌거렸다. 가탈걸음은 불안한 착지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도 잃어버린 것 같다. 내려갈수록 길은 더욱 미끄럽고 경사가 급했다. 나는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앞으로만 쏠린다. 결국 나뭇잎에 덮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야 말았다. 흙탕물 속에 널브러진 꼴이 되었다. 그대 잘 지내나요? 그대 잘 지내나요? 어디선가 그녀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지금 납작해져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었다. 물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해져 나의 반생을 이렇게 반추하고 있다. 그곳에서 나와 보세요. 누구나 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면 꼭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요. 다른 곳에서 일어서려면 넘어진 자리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일어서는 법은 넘어진 자리에서 찾아내야 하거든요. 무엇이든 움켜쥐고 의지해봐요. 나에게 기대어봐요. 흐릿한 의식 속에 그녀가 속삭인다. 그녀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전을 어지럽힌다. 나는 무릉덩이에서 천천히 헤어나왔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너덜거리진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집에 가면 샤워를 하기 전에, 속을 채우기 전에 며칠째 꺼놓았던 전화기를 켜고 그녀에게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대도 잘 지내요. 비도 그치고 바람도 잦아들었다. 나는 폭우에 갇혀 한바탕 요란한 꿈을 꾸고 난 기분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도 마주치지 않기를